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자중질환 같기도 하고 또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대선까지 대법원 재판이 연기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면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 두 분 맞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오랜만입니다. 조상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맞수 보시죠. 자, 이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이제 두 차례 만났고 이제 또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사랑제에서 정말 이례적인 그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단판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22번 단일화에 치더니 왜 꼬리를 내리느냐 이러고 또 그랬더니 이 한덕수 후보는 을지문덕, 뭐 김덕수 왜 이런 거 다 사라졌냐. 자, 이거 단일화 됩니까?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두 후보 사이에 워낙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뭐 입장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리고 어제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이한 현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들의 은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1시간 넘게 공방만 주고받았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결론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이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소속 후보를 들여서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식으로 뽑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단일화를 당연히 한다. 나는 한덕수 후보와 합치가 돼서 나는 김덕수고 예. 을지문덕, 네. 문과 덕을 합친 그런 선거운동까지 했던 입장인지라 지금 주장하는 것의 그 근거는 그렇게 또 많이 탄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경선 과정에서 을지문덕, 뭐 김덕수 이렇게 외치면서 어찌 보면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결선에 올라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전당대 끝나면 바로 또 단일화 만나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근데 저희들 입장이 이렇게 뭐 다른 당의 타당에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한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 스케줄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인사와 단일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그 결정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5월 3일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는 채 일주일이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일정으로 사실은 이른바 당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한 입장에서 후보로서는 일단은 당의 후보로서 딱 서고 난 다음에 외부 인사와 단일화를 하자면 자신의 정강정책, 자신이 본 후보로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할 기간도 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 본인의 단일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합시다라는 걸 제안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좀 많이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좀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이한 모습이죠. 이게 단판 내지는 협상인가? 사실은 토론을 취소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토론이 됐어요. 근데 주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의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단일화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토론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토론이 돼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바람에 각 지지층이
좀 약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서로 간을 좀 이렇게 막 비하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연출이 돼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어찌되었든 간에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나름 김문수 후보의 테러를 열어준다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단일화되고 나면 나중에 그 하나로 힘합쳐서 운동할 거라고 본다면 본인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자는 거에 대해서까지 탁 닫아놓고 나는 11일 이전에 안 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인지는 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이틀 동안 여론조사 이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판을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강제로 후보를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체하겠다는 건지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결과가 나온 후에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면 교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냥 가는 건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으면 교체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의 움직임을 보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놨어요. 일요일날. 그 전국위원회라는 것이 뭐 민주당 개념으로 보면 대의원이라고 보면 대의원보다 좀 더 높은 분, 많은 분,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 의사 결정이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일요일 오전에 하기로 했고 안건 자체도 후보 지명의 건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11일 이후에 단일화는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기호 2번 후보가 돼야만 당의 여러 사무처 직원들을 포함한 행정력과 여러 지원 그리고 108명에 해당하는 이제 107명이 됐죠. 한 분이 탈당을 했으니까. 그런 의원들의 어떤 도움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후보인 상태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저희 당 소속의 뭐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의원은 그 무소속 후보를 아무리 단일화가 됐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호 2번 후보를 쟁탈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11일 날 후보 등록 때까지 기호 2번 안에 들어가서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한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덕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자기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네. 이게 배수의 진을 쳤긴 쳤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후보의 동의 없이 이미 후보 선출이 당원 당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끝났는데 후보에 대한 동의도 없이 별도로 또 임의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임의의 방식으로 이른바 7사주2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 후보 선출 전에 애초에 정해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당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선출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것이지 이미 선출된 후보에 대해 이걸 후보를 끌어내리는데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해서 만약에 진행해가지고 이 공천장을 딱 이렇게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아니 뭐 여론조사 했는데 실제로 한덕수 뭐 후보 무소속 후보가 이겼다. 그건 입당을 시켜가지고 공천장을 딱 준다.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직선거법 4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때 입법이 된 거고요. 그 패스트트랙 사건 입법 이후에 각 정당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민주당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른바 비례대표에 대한 추천을 과거의 관행대로 당대표가 임의로 그냥 좀 적절한 사람들 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당이 참 개혁 공천을 했구나 하는 인물들로 적절하게 이렇게 공천을 하려고 진행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건 게 뭐였냐면 이번에 공직선거법 47조에 2가 개정이 돼서 그렇게 새로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대표가 임의로 어떠한 사람들을 그냥 낙점하듯이 비례대표 공천을 주면 비례대표 명부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쪽도 그랬고 우리 쪽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사실은 비례대표 경선을.
그리고 비례대표 경선으로 막 하고 그때 정말 외부에서 어렵게 모셔왔던 분들을 제대로 공천을 못 주고 또 때로는 그분들을 아예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그렇게 생기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 애초에 사고지역구로 분류된 지역구 전략공천으로 돌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차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선관위가 한덕수 후보의 만약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이겨가지고 한덕수 후보의 그 공천 추천장을 받고 후보 등록을 접수하게 될 때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당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정말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최선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 최선두에 두고 있는데 지도부 입장이 완고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어떤 법적 절차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다 써서 이제 가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느냐 그 결정이 곧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정말 기호 2번 후보는 공란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걱정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난감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제목의 기사가 뽑혔더라고요. 강목만 안 든 당권 찬탈전이다. 국힘 지도부 김문수 축출 무리수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 단일화가 잘 되더라도 사실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주 역부족인데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걸 보면 차기 당권 싸움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조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저희들 입장에서 또 보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측면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대선의 뜻이 있는 거라면 여론조사 결과로 자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두 분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기도 합니다.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근데 그 외에 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그 결과 중에 좀 많은 수가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정도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느 한쪽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치열한 경선 끝에 뽑은 후보를 이렇게까지 상처를 낸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우픈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너무 김문수 후보가 이러다가 본선 후보가 되면 그동안 그 쏟아낸 그 당 지도부의 후보에 대한 폄훼 발언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요즘같이 또 이른바 정보 유통이 빠르고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시절에 SNS를 통해서 계속 무한반복돼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말들이 정말 자당의 후보를 찌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빗으로 선거 기간 내내 문제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 지난번에 이제 비공개 그 의원총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우리 30명 의원이 20명 의원이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자. 그래서 한덕수를 기호 3번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제 법적인 논란도 피하기 위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도중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별로 호응은 못 받았다고 들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뭐 과거에도 많은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을 했었죠.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본인부터 사퇴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제안을 했다면 또 모를까.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게 11일까지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에 몰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기호 3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제 발상이 의원 20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내 그렇죠. 제3당은 조국신당이니까 12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넘고 상징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정도 해서 20명 나가자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서로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사이에 창당을 해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창당을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그만큼 한덕수 후보를 기호 2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 방법 지도부에서 많이 설계를 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따로 방증하는 그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정말 문제가 많은 발언들이 너무 많지만 이번 발언도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에게는 정치공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법 절차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창당을 하려면 최소 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일 30일 전부터는 창당 대회를 포함한 당원 집회가 금지돼요. 그러면 온라인 창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당원을 모집해서 할 것인지 그다음 공고 기간은 언제 준수할 것인지 지금 11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사전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고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기본적인 이른바 제도적인 법률적인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우기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분의 그 생각이나 발상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 이게 정말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의 어떤 한 구성원으로서 특히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의 모습인지 정말 저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 이제는 정치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이제 노동운동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이제 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백도가 없는 사람이다. 한번 결심하면.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 의원 등 몇 분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단일화 단식. 이재명과 싸워야지 왜 나하고 싸우냐. 이게 또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식이란 방법을 저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단식이란 방법은 거기에 해당하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회자가 되잖아요. 단식, 삭발, 삼보일배. 왜 그러냐? 그 이후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단할 명분이 생겨서 중단하면 되는데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삭발이야 머리 잘하면 되는 거겠지만 삼보일배야 어디 목적지까지 가면 되겠지만 단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당 지도부가 단일화라고 단식하라는 거는 글쎄요 국민들께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김문수 후보 측의 한 인사는 그 정도로 절박했으면 왜 윤 대통령 탄핵 막을 때는 단식하지 않았냐 이런 공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화화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은 지도부의 지혜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절차를 잘 거쳐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도 뭔가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이 당이 후보를 못 내는 상황까지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번 선거하고 끝날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걱정이 된다. 오늘 걱정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옥새 파동 있었잖아요. 네. 김무성 당시 대표. 그때 친박, 비박 공천 갈등 때 날인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도장 들고 해운대로인가 튀었잖아요. 영도로. 예, 영도 다리. 그분이 부산 영도가 원래 지역구셔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버티기를 해서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되고 날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천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는 정당의 소속인 경우에는 정당 추천서를 함께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 추천서에는 반드시 당의 직인과 그 다음에 대표자의 직인을 같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른바 친박 공천을 막 개입한 거 아니야. 결국 박근혜 대통령 그걸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이 너무 깊숙이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아마 그때 염두에 둔 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보가 그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4명 중에 4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의 공천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 후보가 지금 유영아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공천을 주기로 했고요. 공천을 주기로 했더니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이른바 당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그 추천서에다 도장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공천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최명길 후보가 사실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송파을인데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맞아.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전체 300개 지역구 중에 하나인 거하고 300개 한 250개 지역구 중에 하나인 거하고 대선 후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못 낸다? 이거는 공당으로서 내지는 진짜 원내 제2당이자 100석 이상을 가진 그런 정당으로서 과연 그 후폭풍, 그 당원
국민과 국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실제로 당대표 직인을 갖고 영도로 가신 게 아니고요. 직인은 총무국에 있는 금고에 계속 있었고 대신 그렇습니까? 소문만 번호를 거예요? 바꾼 거예요. 번호를. 아. 번호를 바꿔서 아무도 못 열게. 그 상태로 본인은 영도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옥새를 들고 갔다는 것은 아니다. 비유적인 아니다. 표현이었군요. 예, 제가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당시 6명의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하다가 결국은 다음 날 다시 와서 3명은 공천을 했어요. 말씀하신 그 부분 3분에 대한 공천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그럴 거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예. 그래서 당에서 전국위원을 못 여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다. 예.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높게 당에서는 나왔어요. 할 수가 예. 없다.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후보 서류에 도장을 안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저희 당 후보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방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 단일화가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단일화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명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나는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호 2번 한덕수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며칠 전에 공표를 한 거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그 12일 이전에 그 쌍권이 알아서 좀 해라. 그 그렇죠. 신문 만평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양쪽에 그 권총치하고 하는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당 지도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사기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당원의 74조의 2에 따르면 원래 규정과 달리 네.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경선 방법을. 그러면 사전에 여기서 선출되는 후보는 무조건 원외 한덕수 후보와 그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한다라는 거를 사전에 설계했어야죠. 사전에 설계해서 스케줄까지 다 제시하고 그럼에도 이 경선에 참여할 분들을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들어와라 하고 모집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이제 후보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후보가 선출되고 나니까 애초에 그 절차에도 없는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당원과 국민들한테. 조상호 부위원장님 발언에 모터가 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밝힐 수는 없죠. 네. 무슨 뭐 물건 살 때 약관처럼 단 이번에 선출된 후보는 단일화 경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단일화 경선 룰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분을 들여와라 왜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테니 아마도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제일 아프죠. 왜 미리 사퇴해서 당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질문이 제일 아플 텐데 계속 답변은 하긴 해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본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놔두고 정치를 위해서 직을 그만둘 수 없었다.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여요. 네. 그건 뭐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제 꽃가마를 떠올릴 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쌍권 그 리더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죠. 그 결선도 못 올라왔는데 권영세, 권성동을 저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가 들었다. 이러면서 윤통과 두 XX는 천벌받을 거다. 이 욕설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러면은 보수가 지금 다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그 홍준표 후보도 좀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대의를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일단 당에서 후보 내는 것조차 이렇게 잡음이 크게 되면 아무리 나중에 다 합치자라고 말을 해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남아서 그렇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다들 그렇게 되면 대선 이후의 상황을 더 생각할 거예요. 대선만 끝나봐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문제 삼아서 뭐 세력 분포에 좀 변화를 주겠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 게 사실은 제 2당이고 원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카운터 파트너로서 그 정당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민주당도 좀 더 긴장하고 국민들 앞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보기 위해서 정책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의힘이. 네. 왜냐하면 이른바 내란을 현직 대통령이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파면이 되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에 이르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그와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의원들이 이른바 당권을 콱 움켜쥐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내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는데 오히려 정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때 내란 범죄 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까지 된 그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일사불란했어요. 근데 정작 대권 그다음에 이게 대권이 꼭 대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혹시 당권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본인들의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되니까 그 일사불란하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정말 겉에서 지켜보기에 좀 너무 안타까운 형태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정권을 받아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정치를 하시는 것인지 단지 본인의 어떤 권력욕 그다음에 그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남용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네. 뭐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러시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 극심한 내용을 걱정하면서 한국 보수 지정이 또 한 번 괴멸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금 홀가분해졌습니다. 일단 공판이 연기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족쇄랄까요?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소장 등 경제 5호 단체장하고 이렇게 이 토론도 하는 걸 봤거든요. 윤희석 대변인, 네. 부러우세요? 부럽죠. 저 입장에서는 뭐 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기시감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은 저희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뭐 저만치 앞에서 출발선에서 조금씩 더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정리가 빨리 돼서 선거전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럼 진정성을 갖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따라야 할 텐데 모든 언론의 관심이 저희 당에 쏠려 있어서 그것조차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저 단일화 담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노이즈 마케팅 성격으로 이렇게 그 관심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5일제 또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계엄하듯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정책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추진하시고 이렇게 목적한 정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정책이 본인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옳고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뭐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 그 이해 집단들의 이해관계 등을 잘 듣고 거기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찾아서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이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정하면 밀어붙이고 혹여 그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국민들의 질타가 너무 심해지면 또 급하게 발을 슉 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가 이런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백가쟁명식으로 한번 우리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손해보는 분들에게는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더 지난 3년의 야당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이 정말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꼭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설득을 해서 정말 많은 부분의 공통분모를 찾았을 때 오히려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더 효과적이고 더 파급 효과가 크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기존 재판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여전히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 84조 논란의 불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또 허위사실 공표죄, 요거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사건 아닙니까? 요거 조항을 행위를 이제 삭제하는 그거를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그렇게 2개나 바꿔가지고 아예 재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무죄 내려고 하는 재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유죄 취지의 재판만 하지 마.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죄명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처벌받을 여지를 없앤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런 발상이 앞에 민주자를 달고 있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비판에 민주당이 집중해야 돼요. 지금 민생행보 어쩌고 저쩌고 좋습니다. 당선만 되면 뭐해요? 당선돼서 뭘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재판은 언제 되는 거냐. 재판이 되고 나서 결론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고 또 떳떳하게 집권해서 떳떳하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도망갈 국리만 하고 있으니까 뭐 임기가 5년이 될지 뭐 개헌해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임기 내내 여기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의 그 공세를 민주당이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금 자세를 보면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조성호 변호사는 자, 요거 포함해서 좀 반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에 법안 범죄는 대통령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중 검토해달라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그 이른바 내란 가담 의혹에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다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리적 주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선거법부터 말씀드리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 이른바 당선 목적, 낙선 목적이 아닙니다. 당선 목적.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뽐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중에 특히 이렇게 불확정 개념, 행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그 법을 갖고 있는 개별 주들하고 다 뒤져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심지어 이른바 당락을 아니면 출마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그거는 별도의 뭐 선거 범죄 중에 특정 범죄로 아주 제한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형사소송법에서 이른바 재판 절차 중지, 저는 중지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중지에 이번에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심지어 무죄는 또 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저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전형적인 마타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형사소송법에 그 306조에 그 조항은 원래 있는 조항이에요. 뭐냐면 306조 제4항에 지금 조항을 불러드릴게요.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는 제1, 2항의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 출정 없이 그냥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조항을 뒀냐? 공판 절차 중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그대로 속개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이 있을 때, 아니면 또 법적으로 필요한 사정 등이 있을 때 그때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건데,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으로 아예 재판 절차를 해방할 것이 너무 명백한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 이러면 그걸 뭘 재판을 걸어두냐, 그냥 끝내야지. 그런 조항이고, 이 조항이 그러면 재판 절차 이번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306조에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277조에 경미 사건, 원래는 걸석 재판이 우리 형사소송법엔 금지돼 있는데 아주 경미한 사건의 피고인의 출정을 강제하는 게 부당하잖아요.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할 것이 명백하면 그냥 재판해라요. 걸석으로라도. 왜냐하면 걸석 재판은 원래 피고인의 방어권이 이제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까봐 못하게 하는 건데 알아들어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민주당이 뭐 임의로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제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타도의 소재를 끌고 오는 건 정말 잘못이다. 아니 추가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추가를?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인데 네. 그 법을 지금 개정하면서 왜 그거를 다시 강조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예. 논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306조에 정확히 원래 있는 조항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왜 그걸 더 강조를 또 하냐고 말이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도로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법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법을 전공 안 개정하지 했기 않았다는 때문에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쭉 설명하시는데 핵심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 나라 가서 정치하세요. 여기는 한국이고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현행법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나왔어요. 유죄 취지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막고 재판을 막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처벌 조항까지 없어 공소를 기각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250조 1항에 대해서 그 피고인의 행위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이름 지적한 바 있어요. 근데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좁힐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쓰세요. 이름 그런 거 일본 말이잖아. 법정용. 예. 다 알아요. 좁힐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것이고 그래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건 입법부가 할 일이에요 원래.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공판 절차 중지로 갈 게 아니고 원래 해석에 따르면 공소기각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그럼 민주당의 주장이죠.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 파기환송심을 계속 진행하고 대법원 마지막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게 정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 불소추특권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있기 전에 학계에서의 논의는 학설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재판을 계속하느냐, 공소기각해서 끝내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근데 그 재판을 계속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조차도 그분이 박찬주 교수님인데 그분조차도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공소기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성당인 서울대 총장님, 그 다음에 권영성 교수님. 뭐 그다음에 김철수 교수님, 그다음 정정석 교수님, 그다음에 김선택 교수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그 교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부터 공소기각으로 끝내야 될 사건의 공판 중지를 별도로 신설하는 거가 필요한지는 저도 의문이고 그렇지만 원래부터 공소기각으로 끝내야 될 사건을 왜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되냐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 해석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유죄 취지로 이제 고법이 파기환송한 이후에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탄핵 얘기도 꺼냈었고 이제 그건 철회를 했지만 또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특검법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일단 보류를 했고요. 그런데 또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는 상권 분립과 좀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민주당의 일부 인사는 이권 분립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권 분립? 예. 대법원은 그러니까 법원 이 사법 체계를 손을 좀 봐야 된다. 한 350년 전에 있었죠. 존 로크 집행권에 사법권까지 주는 거예요. 입법권하고 집행권만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재판까지도 뭔가 좀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제재를 가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심 5월 1일 날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1일 날 대법원에서 뭔가 결론을 내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대법원이 예고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의 반응은 1번 박지원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무죄다.
나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면 끝났네. 이제 사법 리스크 없고 우리 너무 좋아졌어. 당 거의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의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막상 파기환송을 하니까 유죄 체제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절차적인 하자. 6만 쪽의 기록은 언제 봤으며 로그 기록 내달라. 특검할 거다. 제대로 하는 거냐. 그럼 그전에는 왜 지적 안 했습니까?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무죄 나올 거면 절차 뭐 별로 잘 안 따라도 돼. 기록 잘 안 봐도 돼. 그런데 유죄가 나오니까 그제 와서 벌트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걸 방어할 만한 아마 그럴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자꾸 뭐 대법원장 뭐 청문회 하겠다, 대법관을 늘리겠다, 뭐 루즈벨트예요, 뭐 뉴딜 정책 옛날에 그 실패했어요. 결국은 대법관 숫자 못 늘렸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까지 다른 나라 사례까지 해서 어떻게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좋지 않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좀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좀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런 급하게 기일을 막 잡았을 때는 상고기각이 나오고 무죄가 확정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냐.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죠. 왜냐하면 상고기각 무죄 확정이면 합법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상고 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상고 이유서 기재 자체로 검찰의 상고 이유서 한 300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고 이유서 기재 자체로 상고 이유 형사소송법 383조가 담고 있는 법률 위반의 상고 이유 사유가 없으면 기록을 안 보고 상고 기각해도 돼요. 그게 기록을 안 보고 선고할 수 있는 대법원의 유일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합의를 하고 7일 지나서 선고한다. 그러면 이틀 만에 합의를 하고 7일 동안 판결문서 선고한다는 뜻이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이틀 만에 6만 7천 쪽에 달하는 기록을 봤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면 기록을 안 보고 선고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구나. 합법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불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을 테니 합법적으로 판결을 선고한다면 상고 기각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급하게 합의기일을 열 때는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7일 만에 바로 딱 기일을 잡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법률상 불가능하니까 결국 상고 기각이라는 뜻이었구나.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런 아주 이례적인 36일 만에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는 의원실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절차를 확인해봤어요. 근데 24년 이른바 조이대 코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건의 평균 처리 진행 속도가 10.9개월이고요. 이거 36일 앞에 제일 빠른 게 7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딱 36일 만에 선고한 거예요. 그럼 의도를 갖고 대법원장이 그렇게 빨리 졸속으로 재판을 한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면 기록을 봐야 되는데 심지어 사실인정까지 나아갔는데 그런데 기록을 봤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파기환송이 선고됐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절차 위반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법부를 존중하겠다면 아마 아예 없었던 거군요.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에 불복하는 마음, 재판은 언제나 그 재판을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설마 승소했더라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 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 다 그렇게 로그 기록 보자 그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재명 후보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기록을 잘못 봤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 6만 쪽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과거에 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 할 때 너무 빨리 진행된다. 손범규 전 의원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한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이 당시에 나 판사 시절에 일주일에 수십만 장 봤었다. 판사는 원래 그래. 판사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빠르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법관이면 박범계 의원 정도 일반 판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더 많이 볼 수 있죠. 제 얘기는 뭐냐. 핵심은 기록을 봤냐 안 봤냐. 정말 기록을 봤다는 기록을 달라. 얼만큼 봤는지를 우리가 검증해서 너네들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판단하겠어. 그러한 정신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민주체제에.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앞에 민주자를 달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권 분립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른바 삼권 분립 중에 그 삼권이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명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른바 국민들 사이에 그 수많은 갈등, 이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충돌도 하고 때로는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완충 장치로서 최종적 법의 해석에 대한 판단권을 두는 사법부만큼은 거기랑 거리두기 하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법원의 태도는 법원 내부 구성원조차 그 속도를 이해할 수 없고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실상 33일 앞둔 국민의 아주 중요한 주권 행사의 시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심지어 그래서 현직 부장판사조차 대법원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법자재를 상실한 그 판결의 선고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그 얘기 하실 거면 현직 부장판사가 몇 명인지를 밝히시고 그 한 명에 해당하는 비중을 말씀하셔야지. 판사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장판사 몇 명인데요, 전국에? 현직 부장판사조차 그런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그런 한 명은 그럴 수 있지. 한 명은 그러니까 몇 아니죠.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그랬냐고요. 아니 벌써 입장을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밝힌 사람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판사가 몇 명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전체 판사가 2,7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6명이 유의미한 숫자예요? 아니 그 중에 6명이 그렇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사들이 그러면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 적이 그거는 없어요. 좋아요. 법원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잖아요. 네. 왜 입법권이 이렇게 대법원장 불러다가 청문회하겠다는 네. 이런 발상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공지하는 법이 분립이라는 있으니까. 얘기가 아니 그 얘기가 이게 봐요. 법 만능주의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사법부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한다는 좋은 말씀까지 하시면서 네. 입법권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의석수 많다고 근육 자랑하는 거죠. 아니, 할 수 있어요. 예, 네. 할 수 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정말 거기에 응해서 청문회에 응해서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는 기록을 이렇게 받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민주당 설득하시라는 지금 거예요. 집권하려고 너무 절실하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절실하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팔 뒤 이렇게 꺾으면서까지 갈 이유는 없지 않냐. 아니 저는 그렇게 설득하시라는 봅니다. 거예요. 국민들 모두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설득을 그렇진 해보라는 않아요. 거예요. 설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국민 다가 그 기회를 납득을 열어주는 건데 왜 안 나옵니까? 당하진 않아요. 그 기회를 열어줬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민주당의 폭력적 체계만 드러난다.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엄청나게 이런 그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국민은 제가 생각한 국민이랑 항상 달라요. 어쨌든 이제 그 논란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이재명 후보 제거 작전은 실패했다. 이걸 또 사법 내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반면에 이제 또 일부 언론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방탄 법안이라고 하면서 왕조 국화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부자죠. 크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지 재판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재판 결과에 다 따라서 거기에 판결 내용에 따라서 다 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유독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꾸 그걸 바꾸려고 그러고 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만은 조상호 부위원장님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대선 본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타 후보들이 누가 됐건 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걸 물어볼 거예요. 당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당신을 향한 재판을 진행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진행된다면 결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거취를 정할 거냐. 두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그거는 1번 법 만들어서 진행 못하게 할 거고요. 2번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서 나는 거기에 안 따라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못 할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제가 아직 그렇게 해도 돼요. 얘기가 안 끝났어요. 예. 예. 그렇게 해도 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어떤 비판을
취임 첫날부터 달고 간다. 유죄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갈 거다. 그걸 민주당이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제가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확고한 그 학자들의 견해는 이른바 공소기각설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헌법의 결단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결단이고 적어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과반 가까운 표를 얻어야 우리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 분에게 국민적 지지로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과정까지 다 선거에 담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재임 기간 동안은 건들지 말자. 그리고 재임 끝나고 다시 기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두 분께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예, 대선 앞두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저희 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참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한 마음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 쪽 얘기를 보면 왜 대법원 갖고 또 이렇게 하느냐. 법을 완전히 바꿔서 아예 재판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입법 폭거라는 말도 부족하다. 이 두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대선 지나면서 네. 예, 정리되길 바랍니다. 자 조성욱 부위원장. 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각자 국가에서 나름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해왔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른바 제대로 된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다음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뜨거운 토론 해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